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는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양국 실무진선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실무진은 사드 해법을 논의하는 물밑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실무진 접촉에서도 사드 배치 무조건 철회의 원칙론만 고수하던 중국 측은 입장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 차원의 사드 보복 조치는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운항을 폐지했던 중국 항공사들이 제주 노선 운항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도 한국 여행 상품을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주중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는 중국 외교부의 차관복급 인사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사드 갈등으로 중국 측 주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범죄 사실의 정치관여 트윗 5만 5천여 건을 추가합니다. 당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그해 6월 원 전 원장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증거로 제출된 선거 관련 댓글은 73건에 불과했습니다. 원 전 원장 입장에선 재판이 크게 불리해진 겁니다.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 현안 TF는 이때부터 팀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추가된 인물 가운데에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 3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팀 확대가 보다 조직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였다는 당시 TF 소속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확대된 현안 TF는 당시 재판에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짜맞추도록 했습니다. 정치적인 댓글을 달거나 트윗을 퍼나른 게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한 일이라고 답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국정원 내부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지시가 오간 것을 숨기고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말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파견 검사들과 국정원 변호사들이 증거인멸과 위증 등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무게를 두고 내일은 장호중 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의 중국 출장 일정입니다. 리조트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푸단대 국제관계 특강 일정과 이 대학 비교정치발전센터 교수와의 오찬이 잡혀 있습니다. 푸단대 초청 특강의 연사로 선 건데 같은 해 함 사장은 푸단대와 공동으로 포럼 올해의 상하이 심포지엄을 주최합니다. 포럼 올해 활동과 관련해 강원랜드 출장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행태는 3년 내내 이어집니다. 포럼 올해는 2015년 중국 상하이에서 푸단대와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국제정책연구대학원 대학교와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소와 각각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모두 강원랜드와 관련이 없지만 심포지엄을 앞두고 어김없이 같은 지역, 같은 기관 출장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잡힙니다. 같은 포럼 올해 회원으로 함 사장이 부임 직후 상무로 임명한 국가정보원 출신 이모 상무와 기업인 출신 장모 상무는 해외에서 열리는 평일 심포지엄에 버젓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는 회원들과 함께 식사와 비치발리볼까지 즐겼는데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로 지명한 김병준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출장 계획서를 내거나 출장이 아니라면 휴가계를 제출하는 것이 공사의 운영 시스템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단으로 외국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듯 포럼 올해 소속 간부들의 사적인 행사지만 강원랜드 직원도 동원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비서실의 김모 차장과 마케팅기획팀의 홍모 부장, 권모 과장 등이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다녀갔고 심포지엄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낸 함 사장을 보좌하려 회사 돈으로 동행 출장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사장과 직원들의 해외 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조직인 포럼 올해 행사의 사전 답사 성격입니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사조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셈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것도 정치다. 오랜만에 주말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방송하다가 또 주말에 하니까 색다르네요. 오늘이 10월 28일이라서 토요일 날 하는 겁니다. 어허.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셀프 소개하시네. 자, 셀프 소개하십시오. 오늘이 10월 28일인 걸로 생각해서 제가 토요일에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요, 원장님. 연구했던 거예요, 그것은. 연구의 결과였어요. 어쨌건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하고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수 치고. 네, 1주년 기념. 촛불 1주년 됐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두 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 다 겪으신 분들이지만 이 정도의 격변의 시기를 지나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87년 6월 항쟁을 종로, 그다음에 서울시청, 명동, 성당, 그다음에 한양대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거의 2월 달부터죠, 사실은 박종철 열사 사건을 진상규명하라고 해서 그 87년도만 국한하면 2월 달부터니까 3, 4, 5, 6, 4개월을 아스팔트에서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고 나서 7, 8월 노동자 대투쟁, 그다음 전대협 발족식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그 4개월이니까 지금 이번에 11, 12, 1, 2, 4개월이네요. 그 10월 달 이제 촛불 1차 할 때부터 6월 항쟁을 계속 생각하면서 평화로운 집회가 그때는 미완으로 끝났다면 이번에는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라는 걱정, 초조 뭐 이런 마음으로 촛불을 김현 대변인이 87년 6월 항쟁을 그때 어디 있었다고 쭉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럽네. 그땐 감옥에 있었어요. 87년 6월을 청주기호도사 안에서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제가 탈옥하냐 이런 거. 제가 이제 강기정 의원이 87년도에 감옥에 있었대요. 그래서 6월 항쟁을 현장에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번에 촛불 때도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잠시 공부하고 있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가요? 그럼요. 그때 없었나요? 없어서 마지막 같이 놀지 말아야 돼. 말미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20차 때부터는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1차부터 한 17, 8차까지는 없었어요, 국내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감옥소에서 6월 항쟁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촛불을 독일에서 들었죠. 감옥소에서? 굉장히 참 현대적인 단어다. 거의 뭐 병자호란 때 영어를 쓰잖아요. 성공한 혁명으로 끝났어. 지금 우리가 웃고 있고. 저는 다른 건 없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죠. 진짜 없었죠. 그러니까 의뢰껏 국민들이 좀 화 좀 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만약에 그 촛불이나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쯤 대선 열기 확 달아오르고 있을 시기잖아요, 또. 끔찍한 시기죠. 박근혜가 대통령인데. 어마어마했겠다 싶어요. 지금 날도 춥고 안 좋아요. 원세훈이라든지 등등이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만약에 그대로 다시 대선 치러졌으면 어떤 공작을 했을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공작을 했겠죠. 대선이 없는 상황, 뭐 국지전 약간의 그런 얘기도 있죠.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요. 원세훈이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이건 경악했어요. 법을 지키면서 일할 거면은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법을 지키면서 일할 거면은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원세훈 얘기 수준이 아니고 거의 MB의 생각을 정가 14범의 생각이죠. 같아요. 뭐 정가 14범. 그러니까 MB가 지금까지 재산을 증식하고 돈을 모은 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가 14범 머리에서는 뭐 다양한 범죄가 나오는 거죠.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유행이 되니까 어제 네이버에서 이시영을 지워버렸다면서요? 네, 뭐 네이버는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다음에는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다음에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시영이 있었고 원래 네이버도 있었는데 이명박 가족의 이시영이란 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MB가 14범이에요? 정권 14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범인 도피? 김유찬. 그 적용 죄목이 있지만 그거에 실제로 걸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정치인이 그걸. 뭐 정치인이고 뭐 비정치인이고 떠나서 역사적으로 아마 다른 일반 사안들과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걸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발상도 하기 쉽지 않고 그 많은 것을 실행할 그 의지라든가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않죠. 그 이제 뭐 재산 관리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 MB 주변에 예전에 정치할 때도 그랬지만 정치하기 전에 재산 관리인이 뭐 갑자기 사라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죠.
그때 이명박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아웃시켰어야 돼요. 그걸 죄송합니다. 김민석 원장 책임 논문 미리 할게요. 미리. 오늘 좋은 날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제가 부대변인이어가지고 저도 죄송하죠. 당선 못 시켰으니까. 그러셨어요? 네. 제 말은 서울시장 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장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나오면 네. 그때 선대 본부장이 이해찬 전 총리였다는 얘기를 제가 폭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후보가 누구였냐면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죠. 종로의 그 선거 때 그때 이명박을 완전히 아웃시켰어야 된다는 얘기 했던 거예요, 저는. 98년도 아웃시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완전히 아웃시켜가지고 그 정도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게 만든 게 잘못됐다. 그 당이 잘못한 거죠. 그 당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뭐. 어쨌건 공직자에 비해서 법 지키면서 일할 거면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말은요. 지금까지 지금 몇 달 동안 나오고 있는 국정원이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폐악질들을 왜 저랬는가 하는 걸 한마디로 압축이 압축하는 돼버리네요. 거죠. 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선의로 생각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나 보다까지가 내 생각이었는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중정을 만든 것이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중정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옥죄했던 거잖아요. 그 당의 후예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쨌건 1주년 촛불 1주년 우리끼리라도 저축하고요. 근데 오늘 낮에 아까 제가 갔다 왔잖아요. 예. 정말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낮인데 걷는데 제가 잠깐 걸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좋더라고. 근데 1년 전 촛불 때 저는 뭐 복잡한 거 떠나서 제일 좋았던 게 나는 광화문을 막 걷고 광화문에서 저기까지 또 뭐 걸어갔다가 또 오고 뭐 저녁 먹고 또 소화도 시키고 쭉 걸어갔다가 또 오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 우리 뭐 어머니도 같이. 그러니까 유월항쟁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 그때도 그렇게 걸었어요? 아, 정말. 아니 뭐 그때는 다음에 강기정 좀 부르세요. 감옥소에서 어떻게 탈출할 거를 연구하던 그 시절과 참. 그때 얼마나 해보고 싶으셨을까. 그러니까요. 짠해 죽겠네 아주.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셨구나. 자, 어쨌건 1주년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동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 촛불의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촛불로 했어야 될 일들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적폐청산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또 다른 얘기가 있겠죠. 자, 촛불 1주년 다 축하드리고요. 에버트상이 네. 시민들에게 주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이번에 어디 한겨레에선가 토론회 하는 과정에선가 보니까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수상을 했다. 네. 내가 에버트 상 받은 사람이야. 나도 그러네. 다 그러네. 우리 다 상 받은 사람. 그러면은 수상 경력에 넣어야 되겠다. 당근. 이 얘기를 하지 말걸. 최민희 의원님이 쓰겠는데 먼저. 이거 다음번 지방자치 여론조사할 때 후보들이 막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잠깐만요.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이신 김현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상 수상한 김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들께 영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 버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 허브인 민주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이신 김민석님. 단케? 최여신. 에버트 인권상을 받은 새가 날아든다의 푸른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중앙당 후원회가 공식적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 때문에 2006년도에 오세훈법을 만들어가지고 중앙당이 직접 후원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다시 중앙당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활을 했고 올해는 50억을 모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의 청취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그 권리당원이 100만 당원이지만 그 권리당원의 당비는 시도당으로 갑니다. 중앙당은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중앙당의 곳간은 빈 곳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이해찬 칠선 의원님이 맡아서 앞장서서 지금 모험적으로 후원금을 모금을 하려고 물론 새가 날아든다가 아닌 파파이스에 나가가지고요. 마지막 종방 때 여러분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거요. 파파이스 우리 계열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회장 취임에 결정적인 배후 역할을 하셨고 실질적인 실세 후원의 부회장 아니에요? 저는 간사하고요. 간사 부회장? 네. 아니 그냥 간사. 그냥 간사? 네, 운영위원 겸 원래 간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간사하다. 자, 정말. 100만 당원 넘은 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갔네요. 그렇죠. 물론 지방선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원 가입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러면 100만 당원 분들이 10,000원씩만 내도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내면은 10억 아닌가요? 100억 아니에요? 100억인가요? 맞아요. 100억 정도 모아드리면 될까요? 100억은 좀 더 쓰세요. 아니 100억은 올해는 50억까지 밖에 안 되고 내년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150억을 모아야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가볍게 한 10,000원씩만 내도 되잖아요. 네, 10,000원만. 네.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앙당이 좀 쪼들려서 그렇겠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번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때 선거 비용을 다 못 쓰고 남겼어요. 아낀다고요. 아낀다고. 그래서 제대로 못 썼어요. 이번에는 그것을 반성해서 한 톨이라도 더 쓰자. 해가지고 정말 쫙 깔끔하게 비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래요. 국가를 다 비운 거예요.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가지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아이고. 제가 입당 동기잖아요. 이해찬 총리하고 88년도에. 그래서 예. 제가 뭐 선수에서는 완전히 밀려도 정말 신동이세요. 입당 시기는 같아서 입당 동기로서. 야, 뭐 그렇게 해서 같이 입당했는데 어떤 분은 칠선하고 비례초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면 공천을 못 받아? 어떻게 하면 떨어져?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떨어져? 뭐. 이분이 은근히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유머가 있으시대요. 이 총리님이요? 아주 세죠. 네. 무슨 계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죠. 계좌번호 있습니다. 나중에 새가 날아든다 해서 푸나님이 또 공지 따로 해드릴 텐데. 네. 네. 그럼 지금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하고 또 다시 보고 쓰실 수 있게끔 공지로 또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 텔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부자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돈도 없는 여당이구나.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지금 이제 열렸습니다. 후원 계좌 이체 시에 입금자 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달라고 하시네요. 후원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후원 금액, 입금일 기재 후에 010-6803-0388로 문자 주시면은 이제 후원 영수증 발행을 해주시는 거죠. 연말 정산 시에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고요. 10만 원 초과분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후원 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 이명박의 그 농협입니다.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야겠죠. 농협 301-0219-6642-11 301-0219-6642-11 정치후원금 세트라고 기부.go.kr에서 후원하실 수 있고요. 예금주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지금 정치자금이 없어가지고 정치 못하시면 안 되겠고 대출까지 받으셨다 그러니까 100억은 새가 날아든다 목소리로 한번 따로. 아주 감사히. 예. 이거 참 촛불 1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해드리는 게 전혀 미안하지가 않아요. 정치자분들한테.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10,000원씩만 내도 100억이 채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진작 말을 해야지. 얼마면 돼? 뭐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빨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대출을 내고 그러세요. 잘못했네. 잘못했네, 원장님. 좀 잘하시지.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총장님이 하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촛불이 1주년이 됐고 만약에 탄핵을 못 시켰다거나 그래서 지금 대선 막 준비 중인데 온갖 논란들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아찔한데 촛불 1년이 지나고 정권교체도 했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정권교체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산돼야 될 웬만한 적폐들은 지금 청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뉴스들을 이렇게 계속 날마다 스크립해야 되니까 보는 건데 바뀐 게 없다고 하지만요. 사회 각 분야에서 터져나오는 그 보도들만 보면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지금 다 폭로되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혼돈스러울 정도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불법을 가진 공무원들은 사법질의하거나 조사하면 되는데 이게 청산이 가장 질기고 안 되는 게 바로 저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국회에 있는 기존의 적폐들 그들이 지금 소멸해가는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와 서청원과 최경환과 박근혜와 요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전 대표 사이에 그 구 새누리당 지도부들 간에 자유한국당 지도부 간에 엄청난 싸움이 붙었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서청원 대표가 추가로 폭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서청원, 최경환, 홍준표 다 무슨 일로 외국에 갔다가 돌아왔고요. 이 주말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봉합을 잘해도 엄청난 생채기가 남는 언젠가는 결국엔 분당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하나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주 의원이 갖고 있는 파일이 뭘까 더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윤승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홍준표가 서청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윤승무에게 자기 관련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22일 날 이제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1인 체제, 홍준표 체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이제 선언하고 쫓아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이제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하기 전이어서 향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까를 얘기를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뭐 극렬하게 대화를 주고받아도 그냥 이 당은 갈 거다라고 그때 제가 아마 더 쪼개지면 또는 더 초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건데 저는 이게 결국은 서청원, 최경환 우리 건드리지 마라 주장을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주춤주춤 되면서 지금 바른정당은 예정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금방이라도 이제 문 닫을 것처럼 지난주에는 풍전 등화와 같은 처지였는데 이제 좀 숨을 쉬게 된 거고 오늘 제가 기사를 좀 못 봤는데 오늘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물밑에서 뭔가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윤승모 부사장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에요. 언론인 디모 S모에서 디모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경남기업 성완종 기업 아닙니까 그죠? 네. 성완종 근데 그러면은 이분은 기록하는 직업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서청원 의원이 설사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윤 부회장은 뭔가 근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난 거를 2심에서 무죄가 된 거니까 그거는 힘이 들어간 거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있는데 이용주 의원의 발언과 서청원 의원의 얘기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윤승모 씨가 홍 대표에 관해서 이렇게 한 얘기는 이미 검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진술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마 홍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그 사이에 주변에서는 배달 사고 아니냐 아마 그런 방어 논리를 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서청원 대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뭐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네가 홍준표 네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말 좀 번복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딱 찝진 않았지만 지금 그것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지금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죠. 흔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그 윤승모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그 윤승모가 당신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얘기 제대로 하게 하쇼라고 주장을 했다고 얘기한 거죠. 홍은. 그리고 진짜 있으면 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취록에 실제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어느 곳엔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남아 있겠죠. 그런데 만약 홍준표 서청원 간의 대화가 전화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홍준표 대표가 그래도 나름 법조인 출신, 최근에는 사실은 그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을 의심받게 할 그런 법적 수준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실제 통화를 했다면 본인이 주장하듯이 딱 이후에 만약에 녹취가 되거나 했을 때 딱 걸릴 방식으로는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봐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 출신이어서 법으로 치밀하게 접근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은 지금 이야기가 벌어졌으니까 뉘앙스 차이, 똑같은 이야기 했지만 뉘앙스 차이잖아요.
좀 잘 좀 봐주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따졌는지 뉘앙스 차이인데 홍준표 성향상으로 보면 서청호는 친박의 실세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화내듯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까. 아주 공손하게 그냥 뭐 했을 겁니다. 윤승모 그 부사장한테 좀 잘 좀 해주세요라고 그냥 칭얼거렸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잠시 사회를 우리 푸나님에서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녹취록은 깝니까 안 깝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인 간의 대화는 깐다고 해서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녹취록은 까면 안 되죠. 아니 까냐고요, 안 까냐고요. 못 간다고 봐요. 안 깐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홍준표가 결국은 이걸 못 간다고 보고 그렇죠. 지를 것이다. 빙고 어떠십니까? 저도 못 가고 홍준표가 그래서 세게 나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지금 좀 바로 뒤에 나올 박근혜 출당. 서청원 그거랑 연관이 또 지어야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려면 어쨌든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지 않고 해도 되는데 법적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최고위원회를 거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선 부결되겠죠, 최고위원회. 그러면은 여기도 당연히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초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여부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의총까지 열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럴 의원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 홍준표 대표 측이 못하는 거죠, 공개. 시비 때문에 최고위를 연다고 하지만 그 윤리위 규정만 놓고 해석을 해본다면은 누구를 편들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윤리위 규정만 놓고 보면 홍준표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윤리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걸 꺼내들고 있거든요. 2항, 3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21조 3항은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제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윤리위 규정 21조 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대목을 들어서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친박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홍준표 대표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21조 3항 이야기가 왜냐하면 통상 네. 보면 이게 이제 2항에 쭉 써 있고 그다음에 3항 써 있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보면. 근데 2항에서는 쉽게 말해서 당원 제명하려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확정한다라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3항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삭제돼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징계 중에 탈당 권유를 받은 사람은 탈당 신고서를 본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제명 처분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는 위원회가 의결한 다음에 최고위가 의결해야 된다고 해놓고 굳이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없이 확정된다라고 얘기를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일종의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규정을 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최고위를 거칠 일이지만 이 자체만 문면으로 해석해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최고위를 거쳐야 되지만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박근혜가 스스로 내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10일 지나면 끝이다.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건 제명됐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일종의 서로 누구도 결전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박근혜는 팽하는 카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이번에 최경환 의원이 이제 물론 그 의원들 문제는 또 별도예요. 그러니까 해외 국정감사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랬었지 생각해보니까. 이미 지난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종징기를 내렸다가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려고 또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짓이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에 한 표 던지고 싶어요. 최경환 의원이 정말 억울하겠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른정당하고 통합도 하고 의원 빼오기도 해가지고 의석수를 좀 더 늘려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면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늘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최경환 의원이 억울해도 도리가 없는 거는 대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이 억울하지만 억울하죠. 약간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김현진은 울라 그래요 지금 거의.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일단 대표가 아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하고
걸림돌이 된다면은 우리 잘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무적 판단으로 다시 하게 된 거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내가 봐주긴 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또 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어차피 최경환 의원은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근간은 사실은 그쪽이 의석도 많기도 하지만 지금 지지율도 사실 TK 쪽 지지율이 만약에 없다면 거의 형편없을 정도 지경일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자체가 친박 정당이고 TK 쪽에서 주요 인사들이 최고위원이나 뭐 각종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그런 당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거린무원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박근혜 출당, 서청원, 최경환 출당 다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 지금 홍준표 목소리만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홍준표 성향이 제대로 붙어 싸워가지고 친박을 이겨낸다면 저는 정치 영웅으로 저는 바라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 생물이라 그래서 이따가 국민의당 얘기 잠깐 나오겠지만 지난주 예상들이 좀 틀리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정도로 우리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 중에 첫 번째는 그 대변인님 말씀처럼 저러다가 유야무야 말 거야. 보통 그렇게 해왔으니까. 두 번째는 제대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당 또 쪼개진다.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대변인님은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유야무야. 네. 아니, 지난번에도 사실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유야무야.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그때 이제 저희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고 그거 말고 이제 자유한국당 싸움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는 적당히 하다가 유야무야 될 거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데 홍준표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싸움을 한번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편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리 가기도 어렵고 저리 가기도 어렵고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치기도 어렵고 안 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저걸 보는 거죠. 지금 양쪽 다 칼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적어도 박근혜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하나는 홍이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때 저는 오히려 어떤 가능성을 놓게 되냐면 실제로 친박이 집단 행동을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거의 당을 쪼개거나 홍을 완전히 대표해서 날릴 정도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 거예요. 서청원 대표하고 홍준표의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조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뭔가가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정치력 발휘해가지고 잠깐만 좀 나가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 보이면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서청원 쪽에서 반발했던 이유는 내부적인 조율이나 이런 과정 속에 홍준표가 틀었다거나 상대방을 모욕했다거나 이런 방식이었을 거라고 보니까 안쪽에서 상당히 걸마있는 상태에서 이걸 접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부분 판단도 남아있지만 일단 서청원이나 국민의당 이용주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살짝 비춰놨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 없이 봉합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조용히 악서고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너 친박 청산을 할 건데 안 할 건데로 계속 번지면 결국에는 분당되는 거 아니냐는 설득력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끄러운 당내 싸움으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파열음이 날 것 같으니까 극약 처방을 갔잖아요. 보이콧이라는. 이슈를 전환시켰잖아요, 지금. 그 내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슈를 하나 보이콧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로 공격하겠죠. 그리고 물밑에서는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홍준표 대표는 생각보다 물러요. 목소리 큰 놈들이 되게 물러요. 네. 그리고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뭐. 본인이 그리고 이제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실세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밑에서는 홍준표가 진다? 네, 지는 뭐, 거잖아요. 네, 알고 보면. 굽히죠. 근데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홍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돼서 감옥 들어가고 친박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권 잡고 막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친박이지만 또 하나 있잖아요. 바른정당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저기 공작하시는 분. 김무성 이하. 네, 그쪽도 뭐.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이 친박 이미지를 벗지 못한 상태로 친박 당으로 낳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저는 봐요. 아니면 친박이든 MB든 간에 지금 뭐 MB도 하나 남아 있으니까. 근데 참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지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자, 답이 없는 정당 이야기 2탄 국민의당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야기는요.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과정이나 스토리가 있어요.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 두 분 하셨던 말씀. 그 당시는 그렇게 보였어. 국민의당이 이제 막 바른정당하고 막 합당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불과 이틀 후인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는 언론 자체부터가 다 닫아버려요. 국민의당 내부 반발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와서는 국민의당 분당을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탈당하고 통합한다 이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지역위원장 사퇴에서 그 논란이 사실은 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바른정당과 자기들이 합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이 조작 의혹에 휩싸인 데다가 안철수라는 게 원래 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칼을 뺐는데 큰 아젠다가 한번 뭉그러지기 시작하면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엄청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안철수의 지도력, 저는 현역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한 거라고 보거든요.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역들도 그렇게 반격을 하고 있고 원외위원장들도 왜 원외위원장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해서 안철수 대선 뛰고 했는데 사퇴하라고 해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분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저는 도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치고받고 하면 결론적으로 정신 못 차리다가 안철수 사퇴 또는 분당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분당, 창당, 그다음에 비대위 이거 즐겨 하시던 분이 그 당에 다가 계셔요? 전문가들.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물론 시점이 이제 계속 변화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국민의당이 저 바른정당 통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할 때 포인트는 한편으로는 될 거다라는 포인트도 있었지만 그때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복귀해 보면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을 생각해서 이후에 이미 내부적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는 호남 중진들 또는 호남 지지층 어차피 이게 온전히 자기 살이 안 된다고 판단은 이미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은 결국은 우클릭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큰 흐름에서 보면 그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내부 세력의 역관계,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차라리 호남에서 쉽지 않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믿고 가거나 아니면 만약 거기다가 외연을 좀 넓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그냥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이 사실은 지난번 얘기의 그 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또 하나 그때 이제 저희가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저희가 뭘 잘못했느냐. 안철수의 지도력을 너무 정상적으로 본 거죠. 통상적으로는 이런 일을 끌어갈 때 이렇게 해야 될 최소한의 소위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큰 명분을 잡고 그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해서 쭉 끌고 간다고 보면 아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외연을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외연을 넓힐 때 1안, 민주당하고 합치는 한, 2안, 바른정당하고 하는 안, 이 중에 현실 가능한 안으로 하고 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우선 이런 것을 위해서 어쨌든 외연을 넓혀야 합니까? 외연을 넓힌다면 지도부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해서 갔더라면 조금만 그 프로세스를 부드럽게 갔다면 그 힘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저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실제로 절차적인 과정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폭로되고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가 있지만 그냥 언론에는 저 지역위원장 사퇴가 수리됐다, 처리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공표가 돼버리고 그거를 막 공개적으로 지금 치고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외연 확대론 내지는 통합론 이 명분은 여전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데 너무 이거를 끌고 가는 과정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내부 반발이 있다 해서 저게 확 뒤집힐 정도는 저는 아닐 거라고. 이게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고집이 엄청 세 보이거든요. 지난주에 분석은 지고집대로 할 거다였는데 워낙 사태가 파장이 크니까 빨리 봉합해버리려고 없었던 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정책연대는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확실하게 호남 버리는 카드로 가고 우리는 중도로 수도권 정도를 공략하는
이런 정도로 가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가 났을 때 정치인들은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 타이틀로 뭘 합니까? 그러면 특히 호남에 있는 중진들 같은 경우엔 이 안철수 대표의 이 전행을 문제 삼아서 사실상 국민의당을 탈출하는 방식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간판이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당의 지금 호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래도 깝깝 저래도 깝깝이에요. 네.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뭐 정말 나쁜 거다. 그럼 정책연대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소위 그 지지 기반인 호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통합이 됐든 뭐 정책연대가 됐든 어차피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 내지는 그분들의 정체성, 특히 호남 출신들, 아까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비대위라든가 분당창당을 쭉 이렇게 하셨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왔다 갔다를 통해서 계속 지지 기반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유한국당처럼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외에 모든 정당, 제가 한번 1.5당 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나요, 전에? 정치적으로 보면 의석에 있어서는 여서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 지지율에 있어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 야당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과정일 뿐이어서 어떤 것이 일단락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이 한번 흔들릴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흔들릴지, 바른정당이 어떻게 흔들릴지, 국민의당이 어떻게 흔들릴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계속 연대 얘기가 나올 거고, 계속 통합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야권 연대 얘기가 나올 것이고, 결국은 잘 안 될 것이고. 이게 뭐가 된다 안 된다와 별도로 그것이 그러면 성과를 거둘 것이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100% 맞게 할 수 있는 예측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뭘 해도 결과는 잘 안 될 것이다. 그거는 고생하다 만다. 그렇지. 고생은 많이 할 것이다. 진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표현한 게 재밌더라고요. 안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우리 당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로 가서 김종인 모셔와가지고 했는데도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의 속마음이잖아요. 자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선적으로 사퇴하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고 요 분위기가 이제 안철수가 도전을 받는 입장이 돼갖고 이제 당대표 흔들기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어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지금. 그러면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럼 바른정당하고 통합선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쪽으로 가버리고 니들 나가 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진짜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생겼잖아요. 인터뷰를 했잖아요. 정말 고집 세게 그러니까 생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 전당대가 있으니까 이제 전당대를 치를 때까지는 좀 시간을, 그러니까 국감 전당대에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당에서 이렇게 흔들린다 싶으면은 전격적으로 뭐 선언할 수 있죠. 여기서 정치인, 특히나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여쭤보기는 좀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유머를 시작할게요. 안철수를 키운 게 김민석 원장님이세요. 뭔 소리인지 아실지 몰라. 제가 참 여러 사람 키웠네요. 잘 보세요. 언제 키웠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나비효과인데 결국 이명박 이야기가 나와요.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실제로 어느 날 통합을 해갖고 김한길 안철수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의 행적이나 어떤 지금의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진짜 MB 아바타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무슨 민주의식의 결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안철수를 정계 진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지난번 2012년도에 시발단을 했던 사람의 증언이 있죠. 안철수 키워라는? 거기 갈 걸 준비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거기가 아닌 게 박근혜 그 후보를 찍으라, 뭐 지원하라, 지지하라, 뭐 이런. 좀 큰 목소리를 하시면 안 될까요? 확신은 없고? 아니요, 그 얘기가 보도됐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조금 전에 시작하신 그게 유머 맞아요? 유머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김민석 원장을 돌아 하면 어디 길거리 연인은 어떤 분이 만든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안철수 씨가 이제 우리들 일반인들이 음모론적으로 안철수를 이명박이 정치권에 내려보낸 진짜 아바타라고 확정적으로 믿는 분도 꽤 계시지만 어떤 특정 개인을 그렇게 특정 인간의 아바타로 본다는 건 좀 민망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MB 아바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정치인들 말을 믿으면 안 되고. 근데 확실한 건. 뭐, 아닙니다. 그 MB 아바타냐 아니냐를 떠나서 점점 명료해지고 확실해지고 있는 것은
MB를 키운 책임에서 드디어 이제 안철수를 키운 책임까지 오니까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난 총선 앞두고 저희가 그 민주당 당시 더불어민주당 통합할 때 민주당 2016년도에요. 네, 깃발과 간판을 쭉 지키고 있다가 통합했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총선 때 국민의당 그쪽에서 통합하자고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고 거기 와서 무슨 뭘 맡아라 이런 일도 있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지하에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민주당이라는 이름과 가치, 특히나 민주당이라는 이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그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민주당 안 쓰고 새정치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 이름이 아닌 방식으로 통합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간 지금 소위 호남 출신의 중진들한테 제가 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는데 그런 식의 정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은 사실은 그때 그런 정체성이나 가치와 다른 선택을 해서 생기는 필연적인 지금 운명적인 부메랑을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료해지고 있는 것은 그 실제로 안철수가 MB의 아바타냐 아니냐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걸 떠나서 원래 정치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치에 있어서 아닌 거죠. 성향이 같은 거죠. MB랑 우리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업하신 분이잖아요. 사업가잖아요. 교수이자 사업가가 꼭 민주당이랑 아니 MB도 안 사업가잖아요. 맞다고 볼 수는 없죠. MB도 사업가 출신. 나쁜.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정상적. 우리가 법을 지키려면 국정원을 이런 얘기. 진짜 그 생각 또 열받네. 아까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민주당이라 이름 싫어해도 호남권에서 더 이렇게 약진하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김민석 원장 당시 대표를 꼬마민주당 대표를 막 꼬셔가지고 합당을 해서 당명을 민주국민당 그리고 약칭을 민주당이라고 써요. 그럼 꼼짝없이 당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 말이 그 말이야. 꼼짝 없었죠. 그러면. 근데 사실 원장님이 여러 가지 결정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도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방송이 70몇 회잖아요. 1년 하고도 한 4, 5개월 더 한 건데 그 시점에 그런 프로포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그때 선대본부장 해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민주당을 합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때 공동대표와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 합의로 그분들의 합의로 안철수 대표 당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셋의 합의로 그 대표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제가 노했죠. 큰일 날 뻔했네. 방송 못할 뻔했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약칭 민주당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민주당 될 뻔했습니다. 참. 아이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은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가치관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고생들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세력을 합당을 해가지고 뭔가 민주당은 더 키운다는 의미가 이제 사라져버린 딱 그런 분위기잖아요. 니들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끼리 서로 싸우는 건 사실 별 상관없어요. 살맛대고 사는 거 아니면. 근데 당내에서 서로 이렇게 치거니 받거니 하고 이쪽에서 저쪽에 사퇴하라는 의견이 많아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던지고 이러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다 보면 결국은 예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이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이요? 네. 그러겠죠? 네. 그렇겠죠. 저기는 이제 그냥 가치와 정체성, 목적 이런 것이 같지 않고 쉽게 말해서 그때 총선에 당선되려고 모인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 저희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주 고통스럽고 보기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이제 갈등과 그런 스토리만 남아있는 거죠.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면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신 분들도 많은 거죠. 그렇죠. 있었으면 대선 후보가 됐겠어요. 그거 나간 거 혹시라도. 자, 이거를 이제 촛불 1주년으로 돌아가 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게 촛불의 민심을 받아가지고
개혁도 좀 하고 적폐 청산도 좀 하고 또 비전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라든지 뭐 등등 일자리라든지 그런 곳에는 전혀 관심 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적폐 세력이 권력 투쟁에만 민감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사실 민주당에는 그런 목소리나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촛불의 민심을 잘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5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면서 이런 형태의 1주년들이 쌓일 때마다 2주년, 3주년, 4주년 이렇게 갈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중앙당 후원에 많은 분들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방송 마칠게요. 고용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고용주 씨가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혈압이 이만큼 올라와서 어떻게 저게 소위 변호사 출신이고 박문진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땐 그냥 깡패에 지나지 않았어요. 시정 잡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변호사 출신 이전에 검사 출신. 그렇죠, 그렇죠. 그 유명한 변호인에 나오는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당내 반응 정말 격앙됐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그냥 바쁘셨구나? 기사로만 방송 출연하고 있는 상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뉴스로 이제 들었죠. 그래가지고 택시 안에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니까 기사분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저분 말하는 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제 이랬더니 그분은 사실은 조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찍었던 분 같은데 아휴 좀 적당히 하죠. 좀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은 반성할 줄 모른다고. 참 걱정이다 저당. 이제 이러면서 민주당이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잘해주라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분은 제 생각에 동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막 혼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 오전에 동네에 있는 원래 박근혜 지지자인 분한테 비슷한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얼마나 없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이걸 이제 우리들 표현으로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잘하고 잘못한 게 이제 없어. 무조건 상대방한테 치받으면서 거의 시정 잡혀도 안 할 만한 수준으로 MBC가 공영방송 아니냐고 물으니까 공영방송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간 게 잘못이냐. 아, 나 정치 세력들 사이에 박근혜도 부끄러웠지만 그걸 보도로 접하고 있는 국민들, 특히 예전에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들 지지자들은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 방송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지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악한 적도 없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황망한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정치권에 대고 어그로를 끄니까 그 신경민 그때 유영자능도 보면은 너무 신사적이시더라. 그때 저런 게 다 헛소리잖아요. 쉽게 네. 한마디로. 근데 고영주 씨가 얘기한 게 뭐 문 대통령 소신처럼 그대로 했다면 무슨 적화가 됐을 것이다.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에 공감하고 박수치고 김진태인가 저기는 고영주하고 같이 삼각김밥인가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그 김진태, 고영주, 뭐 홍준표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하면 탄핵으로 버림받은 그 정치 세력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은 영영 기약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봤거든요. 고영주라는 캐릭터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나쁜 놈인가 보다 하지. 근데 실제로 그 대화 나누고 국정감사에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제가 무릎을 딱 하나 친 게 뭐냐면 저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송 장악하라고 박문진 이사장으로 내렸구나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보통 점잖은 사람들 왜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키는 것도 그런 놈이니까라고 생각해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물은 돼야 되니까 지들이 원하는 인물을. 마찬가지로 고영주가 법조인 출신이긴 한데 공안검사로서 빨갱이 조작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김기춘 네, 아바타라고 보면 되죠. 네. 박문진이 사실은 방송 내용에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사장 뽑아 올릴 수 있지만 전체 운영에 대한 그걸 해야 되는데 박문진 회의록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려. 박문진 이사장이 그걸 주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 장악하라고 내려보는 캐릭터인데 지금에 와서 국정감사에 나오는 모습은 새삼스러운 게 아닌 거죠. 말씀 듣다 생각이 나는데 캐나다에 요새 지금 유럽에 보면은 막 30대 지도자들 막 탄생하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트리도인가? 그 잘생긴 총리. 거기가 되고 그 내각을 반반 그때 남녀 반반 했었나요?
남녀 동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아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게 2014년인지 2015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예를 들어 2014년이었다면 왜 이렇게 내각 임명을 하셨어요? 하니까 그때 트리더가 대답하기를 그냥 딱 한마디로 복잡하게 하라고 It's 2014 말이요. 2014년이니까 그 한마디로 딱 죽인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야 세상이 지금 바뀌었잖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촛불 1주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2017년, 2018년 지금 우리 거기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딱 1900 거의 60년대 수준에 서 있는 거예요. 박근혜는 박정희 수준하고 여기 지금 고영주까지 쫙 모두가 그러니까 한 40년, 50년의 역사적 지체, 격차 이거를 지금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가면 미래가 없는 거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나라를 잡고 있었던 거죠. 너무. 그때 지난 대선 때 이해찬 의원이 보수 정권이 괴멸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발끈해가지고 괴멸이라는 막말을 쓰냐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전 속으로 괴멸이 아니라 자멸할 텐데 용어 선택을 조금 덜 자극하시려고 이제 괴멸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쓴 건데 자멸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영주 보면서 적폐 세력의 상징적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재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또 재판 받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북한에서 원비어처럼 자기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극단적인 말들 있잖아요. 고영주 이사장도 그렇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침을 이제 권력 실세 1위가 권력 서열 1위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 3위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그냥 똑같은 비슷한 유의 얘기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영주가 저렇게 나오는 것 부분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이호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 공고안도 지금 결의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어그로 끌면서 그냥 정치권을 월스톱 시켰는데 바른정당이 월스톱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감 시키려고 했는데 국감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다른 정당들이 비웃으면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촛불 1주년이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어진 상태. 적폐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국민들이 합의하는 수준 때까지는 1주년, 2주년 이런 기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촛불혁명의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1주년 이런 게 아니고 촛불혁명 며칠째로 해서 366일째로 또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폐청산이냐 뭐 그게 중요하냐 뭐 협치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협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협치도 상대가 정상적인 기반에 서 있어야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야권이 정상적인 협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가치나 이성 그 위에 서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 기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가야 될 그렇죠.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의회 권력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바꾸는 다음 선거 때까지 한 3년 이 기간 동안은 결국은 끊임없이 현재와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참고 선거에서 또 다시 한번 이 촛불을 의회 권력의 교체까지 가기 위한 그걸 놓치면 안 되죠. 3년이 아니고 2년 4개월입니다. 2년 4개월이에요? 자, 오늘 밤에 지금 이제 12시 넘어서 방송에 나갈 건데 밤늦게까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촛불 켜시고 촛불 1주년을 다짐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끝으로 민주당 중앙당 후원에 꼭 1주년 되는 기념으로 중앙당 후원에 통 크게 한번 쏴주세요. 네, 입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적폐청산 2년째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는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양국 실무진선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실무진은 사드 해법을 논의하는 물밑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실무진 접촉에서도 사드 배치 무조건 철회의 원칙론만 고수하던 중국 측은 입장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 차원의 사드 보복 조치는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운항을 폐지했던 중국 항공사들이 제주 노선 운항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도 한국 여행 상품을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주중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는 중국 외교부의 차관복급 인사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사드 갈등으로 중국 측 주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범죄 사실의 정치관여 트윗 5만 5천여 건을 추가합니다. 당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그해 6월 원 전 원장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증거로 제출된 선거 관련 댓글은 73건에 불과했습니다. 원 전 원장 입장에선 재판이 크게 불리해진 겁니다.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 현안 TF는 이때부터 팀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추가된 인물 가운데에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 3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팀 확대가 보다 조직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였다는 당시 TF 소속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확대된 현안 TF는 당시 재판에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짜맞추도록 했습니다. 정치적인 댓글을 달거나 트윗을 퍼나른 게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한 일이라고 답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국정원 내부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지시가 오간 것을 숨기고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말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파견 검사들과 국정원 변호사들이 증거인멸과 위증 등을 교사했다는 혐의의 무게를 두고 내일은 장호중 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의 중국 출장 일정입니다. 리조트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푸단대 국제관계 특강 일정과 이 대학 비교정치발전센터 교수와의 오찬이 잡혀 있습니다. 푸단대 초청 특강의 연사로 선 건데 같은 해 함 사장은 푸단대와 공동으로 포럼 올해의 상하이 심포지엄을 주최합니다. 포럼 올해 활동과 관련해 강원랜드 출장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행태는 3년 내내 이어집니다. 포럼 올해는 2015년 중국 상하이에서 푸단대와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국제정책연구대학원 대학교와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소와 각각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모두 강원랜드와 관련이 없지만 심포지엄을 앞두고 어김없이 같은 지역, 같은 기관 출장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잡힙니다. 같은 포럼 올해 회원으로 함 사장이 부임 직후 상무로 임명한 국가정보원 출신 이모 상무와 기업인 출신 장모 상무는 해외에서 열리는 평일 심포지엄에 버젓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는 회원들과 함께 식사와 비치발리볼까지 즐겼는데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로 지명한 김병준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출장 계획서를 내거나 뭐 어머니도 같이. 그러니까 유월항쟁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 그때도 그렇게 걸었어요? 아, 정말. 아니 뭐 그때는 다음에 강기정 좀 불러주세요. 감옥소에서 어떻게 그러네. 탈출할 거를 연구하던 그 시절과 참. 그때 그거 얼마나 해보고 싶으셨을까. 그러니까요. 짠해 죽겠네 아주.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셨구나. 자 어쨌건 1주년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동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 촛불의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촛불로 했어야 될 일들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적폐청산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또 다른 얘기가 있겠죠. 자 촛불 1주년 다 축하드리고요. 에버트상이 네. 시민들에게 주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이번에 어디 한겨레에선가 토론회 하는 과정에선가 보니까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수상을 했다. 네. 내가 에버트 상 받은 사람이야. 나도 그러네. 다 그럼요. 그러네. 우리 다 상 받은 사람. 그러면은 경력에 수상 경력에 넣어야 되겠다. 당근. 아 이 얘기를 하지 말 걸. 또 야. 최민희 의원님이 쓰겠는데 먼저. 이거 다음번 저 지방자치 여론조사할 때 후보들이 막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잠깐만요. 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이신 김현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상 수상한 김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들께 영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 버전입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 허브인 민주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이신 김민성님. 단케? 튜어쉔. 에버트 인권상을 받은 새가 날아든다의 푸른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중앙당 후원회가 공식적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 때문에 2006년도에 오세훈 법을 만들어가지고 중앙당이 직접 후원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다시 중앙당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활을 했고 올해는 50억을 모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의 청취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이 그 권리당원이 100만 당원이지만 그 권리당원의 당비는 시도당으로 갑니다. 중앙당은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중앙당의 곳간은 빈 곳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이해찬 7선 의원님이 맡아서 앞장서서 지금 모험적으로 후원금을 모금을 하려고 물론 새가 날아든다가 아닌 파파이스에 나가가지고요. 마지막 종방 때 여러분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거요. 저 파파이스 우리 계열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회장 취임에 결정적인 배우 역할을 하셨고 실질적인 실세 후원의 부회장이신 부회장 아니에요? 저는 간사하고요. 간사 부회장? 네. 아니 그냥 간사. 그냥 간사? 네, 운영위원 겸 원래 간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간사하다. 자, 정말. 100만 당원 넘은 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갔네요. 그렇죠. 물론 지방선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원 가입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러면 100만 당원 분들이 10,000원씩만 내도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내면은 10억 아닌가요? 100억 아니에요? 100억인가요? 맞아요. 100억 정도 모아드리면 될까요? 100억은 좀 더 쓰세요. 아니 100억은 올해는 50억까지 밖에 안 되고 내년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150억을 모아야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가볍게 한 10,000원씩만 내도 되잖아요. 네, 10,000원만. 네.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앙당이 좀 쪼들려서 그렇겠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번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때 선거 비용을 다 못 쓰고 남겼어요. 아낀다고요. 아낀다고. 그래서 제대로 못 썼어요. 이번에는 그것을 반성해서 한 톨이라도 더 쓰자. 해가지고 정말 쫙 깔끔하게 비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래요. 국가를 다 비운 거예요.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가지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아이고. 제가 입당 동기잖아요. 이해찬 총리하고 88년도에. 그래서 제가 뭐 선수에서는 완전히 밀려도 정말 신동이세요. 입당 시기는 같아서 입당 동기로서 제가. 뭐 그렇게 해서 같이 입당했는데 어떤 분은 칠선하고 비례초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면 공천을 못 받아? 어떻게 하면 떨어져?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떨어져? 뭐. 이분이 은근히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유머가 있으시대요. 이 총리님이요? 아주 세죠. 네. 무슨 계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죠. 계좌번호 있습니다. 나중에 새가 날아든다 해서 푸나님이 또 공지 따로 해드릴 텐데. 네. 그럼 지금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하고 또 다시 보고 쓰실 수 있게끔 공지로 또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네. 제가 텔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부자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돈도 없는 여당이구나.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지금 이제 열렸습니다. 후원 계좌 이체 시에 입금자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달라고 하시네요. 후원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후원 금액, 입금일 기재 후에 010-6803-0388로 문자 주시면은 이제 후원 영수증 발행을 해주시는 거죠. 연말 정산 시에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고요. 10만 원 초과분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후원 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 이명박의 그 농협입니다.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야겠죠. 농협 301-0219-6642-11 301-0219-6642-11 정치 후원금 세트라고 기부.go.kr에서 후원하실 수 있고요. 예금주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지금 정치 자금이 없어가지고 정치 못하시면 안 되겠고 대출까지 받으셨다 그러니까 100억은 세가 나란다 목소리로 한번 따로. 아주 감사히. 예. 아, 이거 참. 촛불 1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해드리는 게 전혀 미안하지가 않아요. 정치자분들한테.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10,000원씩 먼저도 100억 채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진작 말을 해야지. 얼마면 돼? 뭐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빨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대출을 내고 그러세요. 잘못했네. 잘못했네, 원장님. 좀 잘하시죠.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총장님이 하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촛불이 1주년이 됐고 만약에 탄핵을 못 시켰다거나 그래서 지금 대선 막 준비 중인데 온갖 논란들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아찔한데 촛불 1년이 지나고 정권교체도 했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정권교체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산돼야 될 웬만한 적폐들은 지금 청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뉴스들을 이렇게 계속 날마다 스크립해야 되니까 보는 건데 바뀐 게 없다고 하지만요. 사회 각 분야에서 터져나오는 그 보도들만 보면은 엄청 오르고 있을 시기잖아요. 또. 아, 끔찍한 시기죠. 박근혜가 대통령인데. 어마어마했겠다 싶어요. 지금 날도 춥고 안 좋아요. 원세훈이라든지 등등이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만약에 그대로 다시 대선 치러졌으면 어떤 공작을 했을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 대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공작을 했겠죠. 대선이 없는 상황, 뭐 국지전 약간의 그런 얘기도 있죠.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요. 원세훈이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이건 경악했어요. 법을 지키면서 일할 거면은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법을 지키면서 일할 거면은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원세훈 얘기 수준이 아니고 거의 MB의 생각을 성과 14범의 생각이죠. 뭐 성과 14범. 그러니까 MB가 지금까지 재산을 증식하고 돈을 모은 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가 14번 머리에서는 뭐 다양한 범죄가 나오는 거죠.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유행이 되니까 어제 네이버에서 이시영을 지워버렸다면서요? 네, 뭐 네이버는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다음에는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다음에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다음에 이시영이 있었고 원래 네이버도 있었는데 이명박 가족의 이시영이란 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MB가 14범이에요? 정거 14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범인 도피? 김유찬. 그 적용 죄목이 있지만 그거에 실제로 걸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정치인이 그걸. 네. 뭐 정치인이고 뭐 비정치인이고 떠나서 역사적으로 아마 다른 일반 사안들과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걸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발상도 하기 쉽지 않고 그 많은 것을 실행할 그 의지라든가 원래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그 이제 뭐 재산 관리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 MB 주변에 예전에 정치할 때도 그랬지만 정치하기 전에 재산관리인이 뭐 갑자기 사라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죠. 그때 이명박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아웃시켰어야 돼요. 그걸 죄송합니다. 김민석 원장 책임론으로 미리 할게요. 미리. 오늘 좋은 날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제가 부대변인이어가지고 저도 죄송하죠. 당선 못 시켰으니까. 그러셨어요? 네. 제 말은 서울시장 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장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때 선대 본부장이 이해찬 총리였다는 얘기를 제가 폭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후보가 누구였냐면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죠. 종로의 그 선거 때 그때 이명박을 완전히 아웃시켰어야 된다는 이야기 했던 거예요. 저는. 98년도 아웃시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완전히 아웃시켜가지고 그 정도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게 만든 게 잘못됐다. 그 당이 잘못한 거죠. 그 당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어쨌건 공직자에 비해서 법 지키면서 일할 거면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말은요. 지금까지 지금 몇 달 동안 나오고 있는 국정원이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폐악질들을 왜 저랬는가 하는 걸 한마디로 압축이 돼버리는 거죠. 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선의로 생각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나 보다까지가 내 생각이었는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중정을 만든 것이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중정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옥죄했던 거잖아요. 그 당의 후예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쨌건 1주년 촛불 1주년 우리끼리라도 자축하고요. 근데 오늘 낮에 아까 제가 갔다 왔잖아요. 예. 정말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낮인데 걷는데 제가 잠깐 걸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좋더라고. 근데 1년 전 촛불 때 저는 뭐 복잡한 거 떠나서 제일 좋았던 게 나는 광화문을 막 걷고 광화문에서 저기까지 또 뭐 걸어갔다가 또 오고 뭐 저녁 먹고 또 소화도 시키고 쭉 걸어갔다가 또 오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땅이 아니라면 휴가계를 제출하는 것이 공사의 운영 시스템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단으로 외국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듯 포럼 올해 소속 간부들의 사적인 행사지만 강원랜드 직원도 동원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비서실의 김모 차장과 마케팅기획팀의 홍모 부장, 권모 과장 등이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다녀갔고 심포지엄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낸 함 사장을 보좌하려 회사 돈으로 동행 출장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사장과 직원들의 해외 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조직인 포럼 올해 행사의 사전 답사 성격입니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사조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셈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것도 정치다. 오랜만에 주말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방송하다가 또 주말에 하니까 색다르네요. 오늘이 10월 28일이라서 토요일 날 하는 겁니다. 어허.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뭐 셀프 소개하시네. 자, 셀프 소개하십시오. 오늘이 10월 28일인 걸로 생각해서 제가 토요일에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요, 원장님. 연구했던 거예요, 그것은. 연구의 결과였어요. 어쨌건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하고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수 치고. 네, 1주년 기념. 촛불 1주년 됐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두 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 다 겪으신 분들이지만 이 정도의 격변의 시기를 지나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87년 6월 항쟁을 종로, 그다음에 서울시청, 명동, 성당, 그다음에 한양대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거의 2월 달부터죠, 사실은 박종철 열사 사건을 진상규명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87년도만 국한하면 2월 달부터니까 3, 4, 5, 6, 4개월을 아스팔트에서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고 나서 7, 8월 노동자 대투쟁, 그다음 전대업 발족식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그 4개월이니까 지금 이번에 11, 12, 1, 2, 4개월이네요. 그 10월 달 이제 촛불 1차 할 때부터 6월 항쟁을 계속 생각하면서 평화로운 집회가 그때는 미완으로 끝났다면 이번에는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라는 걱정, 초조 뭐 이런 마음으로 촛불을 김현 대변인이 87년 6월 항쟁을 그때 어디 있었다고 쭉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럽네.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87년 6월을 청주기호도사 안에서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제가 탈옥하냐 이런 거. 제가 이제 강기정 의원이 87년도에 감옥에 있었대요. 그래서 6월 항쟁을 현장에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번에 촛불 때도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잠시 공부하고 있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가요? 그럼요. 그때 없었나요? 없어서 마지막 같이 놀지 말아야 돼. 말미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20차 때부터는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1차부터 한 17, 8차까지는 없었어요, 국내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감옥소에서 6월 항쟁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촛불을 독일에서 들었죠. 감옥소에서? 굉장히 참 현대적인 단어다. 거의 뭐 병자호란 때 영어를 쓰시네. 성공한 혁명으로 끝났어. 지금 우리가 웃고 있고. 저는 다른 건 없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죠. 진짜 없었죠. 그러니까 의뢰껏 국민들이 좀 화 좀 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만약에 그 촛불이나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쯤 대선 열기 확 달아